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6년 10월 19일 새벽 6시 30분. 아직 사람들은 단잠에 빠져있는 조용한 새벽이었는데요.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의 지구대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방 안에 제 조카가 죽어 있어요. 칼에 찔린 것 같아요. 어떡해요? 이 신고자는 44살의 고모 김 씨였어요. 너무 큰 충격에 제대로 말조차 잇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즉각 신고가 접수된 자택으로 출동했죠. 고모의 말대로 이 집 작은 방에는 14살의 김양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피를 흘렸죠. 경찰이 호흡과 맥박을 확인했지만 이미 과다출혈로 숨이 멎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 경찰은 주변을 훑어봤어요. 안에서 몸싸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누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 아이를 공격했지? 일단 경찰은 지난 새벽 괴한이 들어와서 자던 아이를 공격했다라고 추정하게 돼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김양의 몸에 남은 흔적이 심상치 않습니다. 등과 배, 가슴까지 15개가 넘는 자상이 보이는 겁니다. 어린 소녀를 이렇게까지? 사실 15번은 명백한 오버킬의 흔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오버킬은 원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범인의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요. 근데 김양은 고작 14살의 중학생이에요. 깊은 원한을 사기엔 너무 어리죠. 그래서 경찰도 감을 잡지 못하고 갸우뚱하던 바로 이때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살인사건 발생, 지구대 출동 바람. 그 문제의 현장은 김양의 집에서 불과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입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점이 있었죠? 이 두 번째 사건의 신고자 역시 김양의 고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는데 이미 잔뜩 긴장하고 있었어요. 지금 같은 동네에서 심지어 가까운 두 곳에서 살인사건이 접수된 상황이잖아요. 이거 동일한 범인이 연속적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현장 또한 끔찍했죠. 거실과 방 안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는데요. 피해자는 67살의 여성 이 씨와 13살의 초등학생 김군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였죠. 이들 또한 앞서 발견된 김양과 마찬가지로 모두 칼에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근데 상태는 더 참혹해요. 배와 가슴에 공격이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이 씨의 몸에서는 30개의 자상, 김군의 몸에서는 17개의 자상이 발견됩니다. 이게 정확히 급소를 노린 건 아니었고요. 마구잡이식으로 찌르고 벤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들 피해자 3사람 모두가 가족관계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경찰 수사 과정에 앞서서 먼저 이 가족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67살의 여성 이 씨, 그녀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김 씨, 둘째 딸 김 씨, 이게 앞서 신고를 한 고모죠. 그리고 막내 아들 39살 김 씨였죠. 자, 큰아들, 둘째, 막내 이렇게 칭할 텐데요. 사실 큰아들은 10년 전인 1996년에 안타깝게도 살해당했습니다.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을 둘째인 고모가 맡아서 기르고 있었죠. 이 딸이 앞서 첫 번째 사건에서 살해당한 14살 김양이에요. 한편 또 다른 피해자인 13살 김군 있잖아요. 할머니랑 함께 발견된 김군은 막내 아들 김용호의 아들인데요. 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 집에서 고모와 조카 김양이 살고 있었고 두 번째 집에서 어머니 이 씨와 막내 아들 그리고 손자 김군이 함께 살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피해자 이 씨와 김군의 몸에는 전혀 저항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양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잠을 자던 중에 습격을 당한 거예요. 추후 부검 결과 다들 새벽 6시쯤에 사망한 게 밝혀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찰은 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면식범의 확률을 높게 두게 돼요. 그리고 가장 먼저 다가간 사람은 바로 고모였어요. 신고자이기도 했고 또 양쪽의 현장에 다 있었으니까요. 당시 그녀는 하얗게 질려서 바닥에 그냥 멍하니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경찰이 겨우 부축을 해서 안정을 취했고 당시 상황에 대해 묻게 됩니다. 새벽 6시 반쯤이었어요. 잠을 자던 고모는 문득 코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나가보니까 조카가 자는 그 작은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벌써 깼나 싶어서 들어갔더니 김양이 그렇게 피투성이로 사망해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덜거려요. 그리고 곧장 신고를 했죠.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사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니 근데 몇 번이고 전화를 해도 도무지 응답이 없어요. 순간 불안함이 엄습했죠. 범인이 엄마 집에 간 거 아니야? 이 생각에 황급히 달려나가는데 불길함은 적중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엄마와 조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던 겁니다. 지금 가까운 가족 3명이 이렇게 모조리 사망한 상태예요. 고모는 거의 정신을 잃고 넋이 나가 있었죠. 하지만 잠시 후 그녀가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이 집에 살던 제 막내 동생 김용호, 아무래도 그 자식이 저지른 것 같아요. 유력한 용의자로 자신의 동생이자 피해자 김군의 아버지인 김용호를 지목한 겁니다. 경찰이 즉각 신원을 조회했는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밝혀져요. 그가 바로 10년 전 이 집 큰아들을 살해한 범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친형을 죽인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 10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근데 마침 이 사건이 발생하기 3개월 전인 2006년 7월 말에 출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을 마치고 10년 만에 집에 돌아온 김용호는 어머니 집에서 자기 자식 김군과 함께 살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가족들과 사이가 좋을 수 없죠. 또 거기에 고모가 데리고 있던 큰형의 딸 김양은요, 작은 아빠 10년 만에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가 자기 아빠를 죽인 범인인 줄 몰랐어요. 한편 어머니 이 씨와는 그야말로 애증의 관계였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입장에선 자기 막내 아들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큰아들을 죽인 범인입니다. 분노가 펄펄 끓죠. 근데 그렇다고 이 막내 김용호를 완벽히 내팽개치지도 못하겠고 또 그렇다고 완전히 품지도 못해요. 지난 3개월을 함께 살면서 많은 분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더 큰 문제는 김용호가 폭력적인 성향이 강했다는 점입니다. 툭 하면 언성 높이고 물건 집어 던져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 13살 아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고요. 정말 문제야 그 자체인데요.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김용호가 가족들을 살해한 후 도주한 거다라고 파악합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간 걸까?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연관이 있거나 혹은 그가 익숙한 장소가 어디일까? 막 조사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과거 김용호가 젊은 시절에 여러 어촌을 막 떠돌면서 오징어 잡이 일을 했더라고요. 혹시 거기? 수사팀은 즉각 수배를 내렸고 해당 어촌 지역의 형사들을 파견합니다. 사건 발생 3일 만인 22일 새벽, 경상북도 포항의 북부경찰서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수배 중인 김용호가 인근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내용이에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 마트 앞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때 양 다리와 손목에 12개의 자상이 있었죠. 자기가 낸 상처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피를 많이 흘린 상황입니다. 그나마 바로 응급실로 간 덕에 생명에 지장은 없었고 얼마 후 의식도 회복합니다. 그런데 당시 병원에서는 그가 누군지 신원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신분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의식을 회복한 후에 당신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물었는데 이상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몸에 막 여러 개의 문신이 있어요. 순간 의료진은 조폭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어서 지문조회가 진행되면서 정체가 김용호라는 게 들통난 겁니다. 날이 밝고 성남경찰서는 포항에 있는 김용호를 인계받아요. 바로 조사에 들어갔죠. 그는 자포자기했는지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왜 가족들을, 그것도 어린애들까지 그렇게 죽였냐? 라는 질문에 쉽게 입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범행 동기를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누나이자 아이들의 고모가 이 집안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사건 전날인 18일 저녁, 사실 김용호가 신고를 당했어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였죠. 근데 그 피해자가 아들의 여자친구 13살 A양입니다. 그날 김용호는 자신의 집에서 A양을 성폭행했어요. 놀란 아이가 집으로 뛰어가서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바로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김용호의 가족들에게도 이제 신고 사실이 전해지게 되죠. 이때 놀란 누나가 동생한테 야, 네가 진짜 그랬어?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김용호가 나 그냥 만지기만 한 거지 성폭행 아니야. 막 부정을 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경악할 만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자가 A양 한 명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김용호에게 당한 또 다른 피해자는 바로 큰형의 딸, 조카 김양이었습니다. 그는 술만 마시면 끓어오르는 성욕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조카까지 건드린 거예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이래요? 형도 죽이고 형 딸까지. 그렇게 더러운 진실이 밝혀진 그날 밤 김용호는 또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그리고 밤새 고민합니다. A양의 조카까지 2건의 미성년자 범죄가 발각될 경우 그는 다시 감옥에 가야 해요. 근데 잘 경험했잖아. 그건 끔찍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끔찍한 결정을 내린 거고요. 그냥 가족들 모두 죽여서 사건을 아예 덮어버리겠다는 생각이었죠. 새벽 6시 김용호는 부엌에서 식칼을 챙겼습니다. 때마침 어머니가 잠에서 깨서 거실로 나와요. 식칼을 들고 있는 막내 아들과 눈이 마주쳤고 평소 그의 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바로 얼어붙었죠. 김용호는 망설임 없이 칼을 휘둘러 엄마를 살해합니다. 이어서 그 미친 광기는 건너방에 자고 있던 자신의 아들에게 향해요. 아들 등에 칼을 꽂게 되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한두 번 아니었잖아요. 왜 아들을 이렇게 죽였을까 싶은데 이게 추정컨대 아들의 여자친구가 지금 이 범죄에 이제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쯤 되니까 김용호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죠. 그리고 심지어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까지 죽여요. 다음으로 그는 누나 집으로 갔습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작은 방으로 갔고 아무것도 모른 채 자고 있던 조카 김양을 칼로 찔러 살해합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일가족 3명이 사망하여 새벽 6시에 시작된 살인은 불과 10분 만에 모두 끝이 났죠. 이후 김용호는 집으로 돌아와서 피를 씻어내기 위해 목욕을 했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통장 챙겨서 도주해요. 그 흉기였던 칼은 공원에 대충 버렸고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티켓을 끊습니다. 이전에 오징어잡이 일로 6개월간 지냈던 포항행 티켓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포항에 도착해 보니까 머물 만한 곳을 쉽게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를 배회했다는데 그러다가 신세를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기 자신을 공격한 겁니다. 또 그게 실패해서 병원에 실려왔고요. 여기까지 알게 된 경찰은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일가족을 모두 살해했잖아요. 근데 왜 그 집에 있던 누나, 김씨만은 살려둔 걸까요? 여기에 대해 김용호가 말하길 가족들 중에 자기를 인간으로 대해준 사람은 누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차마 누나만큼은 죽일 수 없었대요. 이런 진술을 하는 내내 그는
자기가 도주하는 동안 내가 죽인 가족들 얼굴이 떠올라서 나도 힘들었다 라고 주장합니다. 10년 전 큰형에 어머니와 자기 자식 그리고 조카까지 일가족을 이렇게 살해했는데 자기가 술만 먹지 않았어도 결코 그러지 않았을 거래요. 술 탓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막 조사를 받는 내내 나도 죽고 싶다, 나도 살기 싫다 이 말 반복하고요. 정말 그 자체로 악마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용호가 일반인에 비해 판단 능력과 지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정규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거기에 심각한 충동 조절 장애까지 앓고 있었고요. 이 충동 조절 장애는요, 순간적인 감정 변화로 인해 범행으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김용호의 경우에는 증세가 꽤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원 치료가 필요했죠. 근데 그럴 만한 돈이 없다 보니 결국 약만 처방받아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어쩌면 형을 죽이고도 10년형만 받았고 또 출소해서 가족에게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어쩌면 그런 약간 일반인보다 좀 상황이 그랬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저지른 이 일가족 살해건도 심신미약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재판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생존 사형수 명단에 김용호의 이름은 없어요. 심신미약을 인정받아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김용호 살인사건은 누나 한 명만 남기고 모든 일가족을 몰살한 전대미문의 비극입니다. 처음 큰형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더 중요한 건 10년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도 전혀 교화되지 않고 돌아왔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그는 교화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라 감옥보다는 어떤 시설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5년 3월 21일 아침 10시 공익근무요원이던 A씨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광주시로 이어지는 국도의 제설함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바쁘게 하나하나 살피던 중 끔찍한 발견을 하고 말았죠. 우연히 열어본 한 제설함 안에 젊은 여성의 사체가 있던 겁니다. 서둘러 경찰 조사가 들어갔고 이 죽은 여성은 며칠 전 실종신고가 접수된 27살의 여성 최 씨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이미 4일 전인 3월 17일에 어머니를 통해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죠. 우선 사망한 최 씨는 승무원이었습니다. 5일 전이었던 3월 16일 새벽 1시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번화가 일대에서 택시를 탄 게 마지막 행적으로 확인돼요. 이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최 씨는 실종 당시 입고 있던 검정색 가디건에 청바지를 그대로 입고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주목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가 하이힐을 신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하이힐 한쪽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한편 부검 결과 최 씨는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또 허벅지와 무릎에 납치 과정에서 발생했을 법한 약간의 외상이 보였습니다. 그 외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고요. 또 안타깝게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이 전형적인 강도살인이라고 추정했어요. 근거가 있는데 최 씨가 실종된 그날 새벽 6시 40분 그녀의 신용카드에서 다량의 현금이 빠져나간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 위치는 신구대학교 인근 ATM 기기였는데 현금 101만 원이 인출되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날 안산의 한 지하철역 ATM에서 400만 원이 추가 인출됩니다. 그렇게 그녀가 실종된 5일 동안 4번에 걸쳐 총 717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곧바로 경찰은 카드 사용자가 누군지 이 사람을 찾는 데 주력합니다. 그 결과 안산시에 있는 한 ATM CCTV 화면을 확보하게 되거든요. 한 남자가 포착되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최 씨 카드로 돈을 빼고 있는 장면이었죠. 보니까 추정 신장은 한 175cm 정도? 즉각 경찰은 공개 수배를 펼쳤고 동시에 유사한 강도살인 전과자들을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이 사건 수사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최 씨가 실종되기 직전에 택시를 탔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탐문을 통해서 그 택시를 수소문하게 돼요. 그러던 중 한 택시기사로부터 최 씨하고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분당 정자동에 내려준 것 같은데 라는 제보를 받긴 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이제 해당 택시의 GPS 기록을 봤죠. 근데 이게 최 씨가 탑승한 시간대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결정적인 제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최 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여기에는 사실 새벽에도 오가는 사람이 많은 곳이었어요. 만약에 그녀가 택시에서 제대로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납치되었다면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그런 장면을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유력한 가능성은 한 가지. 최 씨를 마지막으로 태운 그 택시 기사가 용의자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그녀는 이 택시로부터 내리지도 못한 걸 텐데요. 경찰은 분당 지역의 택시 기사에 집중했어요. 그 중에서도 동종 전과자들을 용의선상에 올렸고요. 특히나 이들 중 사건 당일에 영업을 했던 기사들로 점점점 수사 범위가 좁혀갑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용의선상에 남은 기사들의 행적을 하나하나 확인한 끝에 한 택시기사가 떠올라요. GPS 기록을 봤죠? 그랬더니 최 씨가 실종된 시간대와 장소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택시를 운전한 기사의 이름은 민병일. 38살의 그는 이미 강도를 포함해 전과 구범이었습니다. 경찰은 이걸 토대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죠. 한편 민병일은요,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평소처럼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일단 그가 전과 구범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살인을 하고 나서도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점에서 추가로 범행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민병일이 이 경찰이 지금 자기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다면 도주할 수도 있잖아요. 신중한 검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 경찰은 치밀하게 계획을 짜기 시작해요. 바로 경찰을 승객으로 위장하는 거였죠. 3월 28일 오후 4시 경찰은 서현역 인근에서 민병일의 택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택시에 승객으로 위장한 형사 2명이 탑승하게 돼요. 저 근처 파출소로 좀 가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던 민병일이 이 두 승객을 태우고 파출소로 향했죠. 그리고 거기에 도착한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그를 덮치면서 긴급 체포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했다는 기쁨도 잠시였어요. 민병일이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수상한 정황은 지금 충분해요. 사망한 최 씨의 마지막 행적과 일치하는 GPS, 그게 사실 이 택시밖에 없었거든요. 분명 최 씨를 태운 건 맞아요. 하지만 살인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흉기 같은 건 아직 발견되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는 과연 무고한 택시기사였을까요? 민병일은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죠. 그가 몰던 택시 조수석에서 하이힐 한쪽이 발견된 겁니다. 죽은 최 씨의 것이었어요. 빼박이죠. 이렇게 민병일의 눈앞에 이 증거를 들이밀자 그는 자포자기한 채 범죄 사실을 시인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민병일은요, 자기 택시에 최 씨의 하이힐이 남아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해요. 만약 이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민병일이 자백한 사건의 전말. 사건 당일 피해자 최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던 도중에 최 씨가 그만 택시에 구토를 하고 말아요. 민병일이 아이씨 재수없게 이러면서 최 씨에게 짜증을 냈죠. 근데 이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 씨가 술 기운이 도니까 잠에 들어버리는데요. 반면 민병일은 여전히 분노에 가득 차 있었고요. 그는 잠든 최 씨를 보자 범행 욕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말한 목적지로 가는 대신 인적이 드문 탄천으로 택시를 몰게 돼요. 얼마 뒤 최 씨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눈앞에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민병일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과정에서 최 씨의 카드 빼앗았고 비밀번호까지 얻어냅니다. 근데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최 씨가 지금 자기 얼굴을 봤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자기는 전과자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겠죠? 그래서 민병일은 결국 그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만 건데요. 이후 그는 최 씨의 시신을 국도에 있는 제설함에 유기했고요. 태연하게 최 씨 카드를 가지고 현금을 마구 인출하기 시작했죠. 근데 또 그러면서 동시에 택시도 계속 운영을 했어요. 아주 뻔뻔한 일상을 이어간 겁니다. 근데 참고로 그 훔친 돈으로 뭐 했는지 아세요? 717만 원. 이걸 가지고 대부분 경마, 유흥비로 썼다고 합니다. 탕진한 거죠. 민병일은요, 그동안 수없이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사실상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그나마 택시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월 100만 원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경마로 날리고 있었고요. 설상가상으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민병일에게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젊은 여성은 단순한 손님이 아닌 범행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전문가들은 민병일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돈에 대한 갈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항상 내재되어 있던 그 금전적인 욕구가 하필 그날의 상황과 딱딱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민병일은요, 하루하루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유형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유형에 속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날도 처음에는 돈을 뺏을 목적이었겠지만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거겠죠? 게다가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때 그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면 사실 택시를 몰면서 언제든 재범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비록 우발적인 범행이라고는 하지만 민병일 전과 많아요. 그리고 충동적인 성향도 짙고요. 그래서 반드시 사회에서 격리될 필요가 있겠죠. 2005년 11월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현재까지 국내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여러분, 아직 일화가 남아있어요. 이 민병일이 무기징역을 딱 선고받은 그날 과감하게도 탈주를 시도합니다. 이 탈주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일어났는데 재판이 다 끝나고 교도관들이 그를 호송차에 태우기 위해서 포승줄을 묶으려고 다가간 순간 민병일이 교도관 한 명의 눈을 강타해버리고는 넘어뜨립니다. 이후에 마구 달리더니 2m 남짓 되는 검찰청의 그 담장을 뛰어넘어버려요. 당시 수갑 차고 맨발이었고 죄수복 차림이었는데 그럼에도 그냥 도주해버린 거죠. 그렇게 탈출한 뒤에는 인근에 있는 주택가로 숨어들었어요. 거기서 가정집 베란다에 걸려있던 청색 운동복과 흰색 운동화를 훔쳐가지고 갈아입었고 같은 날 오후 6시 근처 공원에서 쇠톱을 하나 주워가지고 그걸로 무려 4시간에 거쳐 수갑을 자르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그는 과감하게도 지인과 접촉을 시도했어요. 내가 지금 도주를 했는데 옷과 돈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때 다행히도 지인이 범죄자를 돕는 대신 경찰에 신고를 택했습니다. 3일 새벽 1시
민병일은 지인과 약속한 장소에 도착합니다. 거기엔 이미 잠복 중이던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무모한 탈주극은 11시간 만에 막을 내렸는데요. 민병일은 왜 탈주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무기징역 받으니까 겁이 나서 도망쳤죠. 라고 진술했습니다. 정말 앞뒤 길게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에 더해서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서 도주를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2m 막 담장도 넘어가면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누구보다 의욕이 넘치는 것 같죠. 당시 민병일 사건을 수사하던 한 형사님은 그의 정말 안하무인하고 뻔뻔한 태도에 혀를 내둘렀다고 말합니다. 살인에 대한 죄책감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에 탈주까지 시도했고요. 이게 말 그대로 범죄자의 전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승무원을 하던 최 씨, 모처럼의 휴일을 맞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귀가하던 그 평범한 날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피해자 탓을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오늘 사건을 통해 제가 느낀 건 누구나 겪을 만한 일상 속에서 우린 언제든 범죄자를 만날 수 있다는 바로 그 공포가 아주 가슴 깊이 저한테 새겨들었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유가족은요, 민병일을 택시기사로 고용한 그 운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는데 운수회사는 3억여 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최소한 이 사건에 누군가는 책임을 진 건데요. 사건이 벌어지고 어느덧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현재는 법이 많이 강화돼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요. 이게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일이죠. 워낙 이 금요사건 파일에서 택시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니까요. 근데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그렇지 못했다는 게 좀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일각에서는 여전히 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밀접하게 마주치게 되는 배달기사, 대리기사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미약하니까요. 물론 이런 분들이 우리 일상에서 너무도 필요하고 또 감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들이시죠. 하지만 허술한 제도의 틈을 타고 또 다른 민병일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